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정말 힘들고 안 될 것 같던 그런 시장이 연휴 지나고 오니까 좀 얼굴을 이렇게 좀 많이 바꾼 그런 모습이죠. 조금 화사한 그런 웃음을 지어주는 그런 시장으로 바뀐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주식시장이 원래 이런 겁니다. 이게 뭐 좋다고 마냥 끝까지 좋지도 않고요, 시장이. 또 안 좋다고 끝까지 안 좋지도 않습니다. 이 주식을 보다 보면, 오래 보다 보면 계속해서 느끼는 게 항상 사람 인생하고 뭐 차이가 없다, 뭐 별반 차이가 없다, 똑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좋을 때가 있었다가 안 좋을 때가 있었다가 계속 그게 반복해가는 과정인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런 걸 아는 게 바로 쉽고 꾸준한 수익을 길을 찾는 그 첫걸음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시장은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 뭐 다 알죠? 다 알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분들은 시장에서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뭐 오늘도 뭐 저 시장 관련된 얘기 잠깐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뭐 오늘은 4강째인데 이 파생상품에 대해서 제가 이 배워야 산다에서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았는데요. 저는 근본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선물 옵션은 하면 레버리지가 너무 커서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이왕 뭐 벌써 배워서 하시는 분들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요. 하지만 이 파생시장을 이해를 해야 주식시장이 잘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지금 파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뒤에 부분으로 넘어가면 좀 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파생을 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게 선물이라는 게 어떤 거고 그 개념 정도, 그 정도 잡을 정도는 지금 오늘 말씀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도 잠깐 간략하게 이렇게 알아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일봉인데요. 자, 보시면 지금 지난주에 그쵸, 좀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인데, 제가 이 배워야 산다 하고 또 지난주 화요일 날, 그리고 월요일 날도 마찬가지였었죠. 지난주 월요일. 그때도 투자의 시인 쪽에서 이 외국인들이 풋옵션 쪽에서 매도를 굉장히 많이, 하루에 그때 322억을 매도를 쳤었죠. 지난주 월요일 날.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좀 있으면 뭐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아래로 하방은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뭐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옵션이라는 그 파생상품에서 힌트를 얻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지금 같은 경우 지난주 내내 외국인들이 풋 쪽을 매도를 많이 쳤었어요. 지난주에만 보더라도 풋 매도를 한 800억 이상 매도를 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뭐 이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미국 쪽에서도 마찬가지. 미국 쪽에서는 그 풋콜 레이쇼라는 게 있는데 뭐 그 부분 관련해 갖고 풋 거래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좀 뭐든지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가다 보면 다른 쪽에 힘이 생기는데요. 극단적으로 풋에 쏠리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힘이 생겼다라는 뭐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자,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파생시장 관련돼 갖고 보는 부분이고, 일단 뭐 지금 시장은 기술적인 부분 요렇게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9월 30일 날 2134포인트를 저점으로 찍었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일봉은 제가 27.99포인트 오른 거, 요거는 제가 장중에 캡처를 한 거라서 요런 모양인데요. 자, 지금 현재는 보시게 되면 딱 보이는 게 있죠. 빨간 선, 이동평균선이요. 자, 요 부분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요게 지금 현재 한 2300포인트 근처에 있습니다. 근데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 하루에 뭐 한 10포인트 가까이씩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일 되면 2200 몇십 포인트 후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조금 더 떨어지고, 이런 모습으로 지금 이동평균선이 20선에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하고 있는 22평선은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또 전저점, 전고점 이런 것들도 뭐 저항선, 지지선 역할을 하는데요. 7월 달에 찍었던 자리가 2270포인트가 7월 달에 좀 찍었던 그 저점 지수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현재 상황에서는 2250 이상 정도, 2250에서 2300 정도, 자, 그 정도는 한 50포인트 정도가 그 저항대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뭐 아직까지도 외국인들 푼 매도 쳤던 부분들, 이 부분을 어제 오늘 조금 청산을 하긴 했는데 그렇게 대규모로 많이 청산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하락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다음 주에도 요수급은 보면, 요수급만 봐도 다음 주 정도까지는 그 장중에도 시장을 좀 판단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예요. 결론만 딱 말씀드리면, 조금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저항선들이 걸려 있다,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저항을 받기가 쉬운 그런 자리니까 좀 더 이렇게 올라가면 시장 수급 상황들 좀 봐갖고 챙길만 하면 좀 챙겨놓자, 뭐 그런 전략입니다. 자,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 뭐 계속 오른다고 계속 오르는 것도 아니고 빠진다고 계속 빠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이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요. 요거 아마 우리 토마토TV 오래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몇 번 보셨을 겁니다. 제가 2019년도에 배워야 산다에서도 몇 번 이 화면을 갖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당시에 야인시대죠. 거기 야인시대 미니 강의에서도 이런 화면을 갖고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분 지금 뭐 경제 위기다, 뭐 금융 위기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막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게 정말로 되게 막 오랜만에 긴 기간 동안 아무 일도 없이 있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2019년도에도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보시게 되면 여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동안의 사건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1971년도에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전에는 달러가 금태환제였었죠. 자, 이 금태환제라는 거, 그러니까 1온스에 35달러로 금을 딱 고정을 시켜 놓은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미국이 금이 있는 것만큼만 이 달러를 발행하겠다라는 뭐 그런 약속을 하고 그걸 지켰던 시대죠. 이전 시대에는. 자, 근데 뭐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전비도 많이 쓰고 막 그러다 보니까 금이 있는 것보다 달러를 더 찍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프랑스 쪽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달러를 갖다 주고 금을 줘라고 요구했던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이 프랑스는 예전에 그 조금 남해회사, 뭐 그런 남해버블이라는 게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 때문에 좀 교훈을 많이 얻어서 이때 빨리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미국한테 가서, 야, 이거 35달러 갖고 오면 금리 론수 준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줘라 하고 딱 주니까 미국이 처음엔 내줬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도 보니까 미국이 저렇게 금이 저만큼 없을 텐데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야, 우리도 금으로 바꿔줘, 우리도 금으로 바꿔줘. 그러니까 미국이 이때 나 못해, 배째, 속된 말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기를 친 사건이잖아요. 자, 이런 사건도 있었고요. 뭐 금융시장의 혼란은 말도 할 수 없었겠죠. 자, 그리고 이게 71년도에 그런 엄청난 일도 있었고, 73년도에 1차 오일 쇼크도 있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조금 조용하다가 79년도에 2차 오일 쇼크도 있었고요. 그로부터 3년 뒤에 우리 요즘 들어서 볼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 볼커 긴축 쇼크가 있었습니다. 이때 연준 의장이 폴 볼커 의장이었었는데 갑자기 뭐 긴급 회의를 열어서 금리 하루에 4%를 올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3월 달부터 미국이 금리를 올렸는데 굉장히 가파르게 많이 올렸잖아요. 그래도 지금 3.25%입니다. 근데 이때는 하루에 갑자기 연준 회의를 열어갖고 하루에 4%를 그냥 올려버렸어요. 얼마나 큰 쇼크가 있었겠습니까, 시장에. 자, 그런 쇼크도 82년도에 있었고요. 또 뭐 블랙 먼데이라는 그런 쇼크도 있었는데, 이때는 그 S&P 500 지수가 하루에 22%가 빠졌습니다. 하루에 22%, 뭐 개별 종목이 22%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건데, 이때는 지수가 S&P 500 지수가 하루에 22%가 떨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SNL 파산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 여기 신흥국 금융위기, 우리나라의 뭐 IMF 같은 그런 금융위기도 있었고요.
그로부터 3년 뒤에 또 IT 버블이 있었죠. IT 버블이 꺼졌었고, 또 분식회계 스캔들이 있었고요. 미국 기업들. 근데 요 중간에 또 있었죠.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9.11 테러 때 제가 증권회사 다닐 때인데, 그때는 저 객장에 전광판도 있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근데 딱 출근을 해서 보니까 전 종목이 하한가가 찍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자, 그런 엄청난 사건도 있었고요. 또 이쪽에서 미국이 또 저 이라크 공격했던 그런 것도 있었고, 여기에 표시 안 된 사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 뭐 LG카드 부도가 나네 만에 그랬던 카드 사태도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뭐 저 리만 브라더스 파산이 있었고,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이 화면을 왜 보여드리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이렇게 보시니까 그렇게 아주 뜸하게 사건이 나타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블랙스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은 평균 4년꼴에 한 번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처음 해드릴 때가 2019년도, 2018년도 말 정도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몇 번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자, 근데 그러고 난 다음 그때도 이제 올 때가 됐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공교롭게도 팬데믹 관련해갖고 그때보다 뭐 저 지수가 고점이 2600포인트였었는데 2018년도에 이게 1400포인트까지 빠진 그런 사건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년 전에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언제 오더라도 새삼스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항상 위기가 있고 극복하고, 위기가 있고 극복하고, 반복입니다, 이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연한 걸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뭐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 조금 위험이 이제 올 때가 됐나 보다라는 걸 캐치할 수 있을 거고요. 또 굉장히 어려운 일, 그런 것들 때문에 뭐 남들 다 죽는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 뭐 시장은 항상 위기하고 극복의 연속이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알고 계신다라면 예를 들면 뭐 팬데믹 사태 때 그럴 때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화면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잘 얘기를 이제 2019년도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 얘기하고 제가 욕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야, 뭐 이거 진짜 도움되는 얘기 해주고 욕먹을 필요 없잖냐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시청자님들 이런 부분들 꼭 한번 잘 챙겨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우리나라 시장 역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때 2019년도에 만들었던 자료, 방송했던 자료, 그걸 그대로 제가 캡처해 온 겁니다. 보시면 이때 1980년대에 이때 고도 성장을 하던 그런 시기였죠. 이때 코스피 지수가 80년도 1월 3일에 100으로 시작했지만요. 이때 85년도에 한 130 정도가 있었네요. 이게 88년도에 1000포인트가 넘어갔었습니다. 이 지수가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이거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뚝 떨어집니다. 뭐 10%대에서 6%대로 뚝 떨어지면서 이렇게 또 지수 자체가 반토막이 나게 되고요. 자, 이게 반토막이 났죠. 그리고 또 이렇게 조금 회복이 됐다가 이때는 IMF 경제 위기를 맞게 되죠. 외환위기를 맞게 되면서 1000포인트에 있던 지수가 200포인트대로 빠집니다. 자, 그러면 지수가 내토막 났죠. 이때도. 마찬가지 그러고 난 다음에 IMF 때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1000포인트가 넘어갔으니까 이때는 반대로 지수가 4배가 올라온 거죠.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좀 이렇게 반토막 가까이 나면서 이때는 뭐 그 와중에 뭐 말씀드렸던 9.11 테러도 있었고 카드 대란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닥을 찍을 때가 언제였냐면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할 때였어요. 자, 아버지 부시는 91년도에 이라크를 때렸었고 아들 부시가 이때 2003년도 이때 이라크를 공격을 했었는데요. 자, 그때가 정말 신기한 게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 뉴스를 하나 제가 기억을 하는 게 있는데요. 이날 미국이 이라크 공격을 하던 날 그날이 바닥이었는데 그때
주식시장으로 2조의 자금이 유입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를 봤었어요. 자, 그러니까 누군가는 엄청나게 큰 그런 자금을 운영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중국이 고도로 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뭐 철강주, 조선주들, 뭐 중국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갔죠. 자, 여기서 중국이 고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엄청난 그런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또 그러고 난 다음에는 리만 사태가 터졌죠. 자, 그래서 2000포인트 이상에 있던 게 이때가 890포인트 정도 됐을 거예요. 자, 반토막 이상 주가가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버냉키 의장이, 벤 버냉키가 돈을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헬리콥터 벤. 그러면서. 자, 그러면서 글로벌 유동성 랠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은 여기서 계속 이렇게 올라갔어요. 계속 이렇게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7년간을 박스를 이렇게 박스권으로 이렇게 움직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박스권 돌파하고 미니 랠리가 있었는데, 이때 2018년도 1월 달에 2600포인트를 고점으로 하고, 이렇게 밀린 모습이었는데, 이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요. 자, 이때 2019년도 한 3, 4월 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얼핏 봐도 그때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뭐 요렇게 위로 갈까요? 아래로 갈까요? 요런 말씀을 드리면서 안타깝지만 좀 아래일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이때 이 토마토의 PD가 그때 UPD라고 있었어요. 유현우 PD라고 있었는데 그 PD가 저한테 전문가님 장 바닥 언제쯤 찍을까요? 그러더라고요. 한 1년 이상은 걸릴 것 같은데 1년 정도 걸릴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와, 그러면 못 살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뭐 다 살죠. 다 삽니다. 자,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 이거는 좀 이따가 다음 장 정도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큰 틀에서 시장을 보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은 다음 장 정도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들 시장의 역사입니다. 지금 주가가 이렇게 좀 많이 빠졌죠.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뭐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이런 데다가 자료에다 넣어갖고 이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코로나 팬데믹이었는데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이 시장도 마찬가지.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런 데다 넣어갖고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죠 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2019년도 자료, 그때 자료 교육했던 자료를 지금 갖고 온 이유가 시장은 반복된다라는 거,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거, 항상 좋지도 않고 항상 안 좋지도 않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지금 안 좋은 국면도 뭐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면 제가 느낀 바로는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또 좋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한테 다가온다라는 거,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갖고 왔고요. 자, 다음 장을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죠. 시장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자,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상승하고 하락을 반복하는 게 시장의 속성입니다. 자, 그리고 상승 추세에서는 대부분이 수익이 나요. 저때 뭐 지금 그런 분들 많잖아요. 2020년에 그때 좀 수익이 나고 난 다음에 되게 좀 어떤 분들 보면 수익 조금만 나면 되게 막 거만해지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저 2020년도 시장에는 2021년도 뭐 초중반 정도까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거 내가 잘해서 본인이 잘해서 수익이 난 게 아니라 시장이 돈을 벌어준 거예요. 상승 추세에서는 누구나 거의 대부분이 수익이 납니다. 초등학생 보고 주식 해봐라 그렇게 해도 아마 수익이 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도취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승하고 하락을 반복을 하는 게 그게 주식시장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생상품, 그러니까 선물 옵션 이런 것들은 레버리지가 워낙 높아서 글쎄 새로 이렇게 배우려고 그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비춥니다. 안 배우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ETF 같은 것들은 요거는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만약에 야, 지금 완연한 하락 추세다. 이거 추세 자체가 하락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주식에서 돈을 못 벌 그런 환경이다.
그리고 또 좀 이게 하락 추세가 좀 더 오래 길게 이렇게 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예, 뭐 인버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ETF. 그런 걸로 좀 위험을 이렇게 회피를 하고 또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 파생 상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자, 요거죠.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자, 여기 여러분들 이 부분도 제가 2019년도에 강의 다 해드렸던 부분이에요. 여기 제가 동그라미를 좌측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막 요렇게 동그라미를 쳤죠. 이게 어떤 걸 동그라미를 쳤냐 하면요. 60주 이평선입니다. 60주 이동평균선이 아래로 이렇게 꺾였을 때요. 이때는 무조건 그 고점에서 보면요. 저점이 거의 반토막 가까이 빠졌었어요. 거의 반토막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2019년도였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완전히 꺾인 걸 보고 지금 뭐 이 부분은 조금 더 좀 고생을 좀 많이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이다라는 뭐 말씀도 그렇게 드렸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60주 이평선이 꺾이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고생을 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60주 이평선이 위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들면요. 거의 좀 바닥에서 보면 더블 가까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자, 보시면 이때가 뭐 그때 1000포인트 넘었었고 이때가 또 500포인트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또 1000포인트 넘었다가 여기가 IMF 때 25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이때 또 급등했다가 반토막 났다가 또 이때는 지수가 500에서 2000을 넘어갔으니까 또 4배가 났다가 반토막 났다가 60주 이평선이 60주 이평선 하나만 봐도요. 가장 굉장히 큰 긴 추세 자체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만 단점은 있죠. 늦어요. 이게 한참 오르고 난 다음에 야 이제 저 밑에 저 몇 달 전에 바닥을 찍었잖아. 저 주가보다는 한 더블 정도 계산을 하면 돼. 이런 신호가 몇 달 있다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때도 몇 달 있다가 나왔었죠. 자, 바닥은 팬데믹 때인데 여기서 3월 달에 찍었잖아요. 그런데 60주 이평선은 계속 이렇게 아래로 향하고 있다가 싹 돌아설 때가 이때쯤에 돌아섰네요. 자, 지수가 2000포인트 가까이 갔을 때 그때 60주 이평선은 돌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뭐 한 1300포인트 정도 올라왔었으니까 먹을 거는 확실하게 주는 자, 요거는 신호가 늦어서 그렇지 확실하게 이렇게 추세를 알려주는 그런 신호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일봉에서 보면 이거보다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냥 눈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봉상에서 추세를 보고 판단을 한다라면 좀 더 빠른 그런 판단이 가능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60주 이평선은 여기서 완전히 꺾어졌죠, 올해 초에.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저도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올해 뭐 투자의 신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은 해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때 60주 이평선이 꺾어졌으니까 이때가 3,300포인트니까요. 자, 뭐 지금 시장이 조금 지금 같은 경우는 뭐 2,200포인트 대에 와 있으니까 뭐 어떻게 손절을 하거나 이러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때가 맞습니다. 조금 뭐 여기서 손실이 더 나더라도 참고 인내해야 되는 구간이 맞는데 자, 보시게 되면 이때도 너 지금 와서 그런 얘기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올해 초에 뭐 투자의 신이나 제가 시장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들 그 부분을 보시면 이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라는 거 그 부분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꺾어져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태도 시장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자, 요런 구간에서는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 파생 상품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렸죠. 시간을 내 편으로 시장 무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저 부분은 지금 뭐 파생 시장이나 뭐 선물 옵션이나 아니면 ETF 같은 걸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근데 잘 해야 나는 거죠. 이 잘못하면 하락장에서도 깨지고 상승장에서도 깨지는 수가 있습니다. 파생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뭐 시장이 내 편일 때만 투자해라. 저거 지난주에
저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고 또 뭐 종목도 마찬가지 긴 호흡으로 시대의 변화에 맞는 종목의 투자 이것도 종목도 하나 콕 집어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꾸준히 사모을 종목을 찾아라. 저 부분도 종목도 하나 콕 집어 드렸었고요. 자, 뭐 그 부분은 제가 오늘 따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종목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긴 호흡으로 시대의 변화에 맞는 종목은 어떤 거고 꾸준히 사모을 종목은 어떤 거고 이 부분을 보실 분들 같은 경우는 지난주 배워야 산다를 보시면 거기에 얘기하는 중에 종목이 나올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파생상품에 대해서 조금 들어가 볼게요. 자, 파생상품이라는 게 뭐냐면요. 미래에 특정 시점의 거래를 현재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처음에 유래된 거는 농산물이나 철강 같은 것들 이런 상품 쪽에서 유래가 됐는데 뭐냐 하면 유럽 쪽에서 배가 이렇게 상선이 출발을 하죠. 그러면 뭐 어디 다른 나라 먼 데를 이렇게 가서 뭐 곡식이나 이런 거를 실어 갖고 돌아오는데 보통 한 3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 선물도 3개월에 한 번 만기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데요. 자, 그때 뭐 이런 걸 실으러 갈 때 그렇게 하죠. 사람들이 현재 가격 그러니까 미리 그거를 야 사오면 내가 살게 이렇게 거래를 한 겁니다. 그 상인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자, 물건은 가서 실어 올 거니까 미리 약간의 증거금이죠. 약간의 증거금을 주고 야, 물건 갖고 오면 내가 제값 다 치르고 이거를 살게라는 그런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배가 한번 이렇게 갔다 오는 뭐 그런 게 한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저기서 선물 거래는 유래가 된 거예요. 그리고 튤립 버블도 마찬가지 뭐 튤립이 그때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16세기에 있었던 뭐 지금 문헌에 적혀 있는 최초의 버블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이 튤립 구근 하나가 뭐 웬만한 거는 저 말 2필, 마차 한 대 가격.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고급 자동차 한 대 가격이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아주 희귀한 품종들 같은 경우는 호화주택 한 채 가격이었다 그래요. 요즘으로 따지면 강남 아파트 한 채 가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엄청난 버블이 튤립에서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선물 거래가 한 몫을 냈어요. 자, 이때는 정형화된 거래소는 없었고 뭐 술집 같은 데서 이렇게 만나서 야, 튤립 없는 사람이 야, 언제 뭐 3개월 있다가 6개월 있다가 내가 튤립을 줄 테니까 니는 튤립을 사라. 그러면 이 사람은 둘이 술집 같은 데서 만나갖고 증거금 약간 주고 뭐 3개월 있다 살게. 3개월 있다 구근 줄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게 또 거품을 만들어낸 게 일정 부분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자, 요런 게 다 선물 거래고요. 옵션 거래는 우리 되게 좀 오래됐어요, 기원이. 기원전 6세기 그리스 쪽에서 첫 옵션 거래가 뭐 거래의 형태죠.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철학자 중에 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뭐 사람들한테 뭐 철학이 어떻고 뭐 자연과학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무시하는 투로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아니 근데 뭐 그런 거 관찰하고 철학 생각을 하고 뭐 자연과학들 이런 거 관찰을 하면 빵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타박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이 탈레스라는 사람이 철학자도 그럼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러고는 막 관찰을 막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에 뭐 일조량이나 뭐 비가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막 관찰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올리브가 정말로 풍년일 것 같은 뭐 그런 거를 미리 알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 올리브를 가공을 하는 그 압착기, 올리브를 압착기라는 걸로 가공을 한대요. 저도 뭐 올리브 농사를 짓거나 그거 안 해봤잖아요. 가공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근데 그 압착기라는 걸로 가공을 한답니다. 근데 이 압착기를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이 압착기를 나중에 내가 임대할 수 있는 권리를 약간의 돈을 주고 샀다 그래요. 약간의 돈을 주고 권리를 샀는데 가을이 되니까 올리브가 대풍년이 나니까 이 권리는 내가 갖고 있잖아요. 압착기를 임대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걸 임대해 주면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게 첫 옵션의 옵션 거래 사례예요.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은 레버리지가 너무 높습니다. 즉, 이 선물 옵션 같은 경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상품인데요. 이게 또 안전하게 하려면 끝도 정말로 안전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증거금만 내고 거래를 하는데 증거금이 아니라 전체 금액을 내고 거래를 하면 진짜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겠죠. 자, 파생 상품 종류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지수 선물 옵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이거는 원래는 옵션은 한 달에 한 번 만기였었고 선물은 3개월에 한 번 만기였었죠. 근데 위클리 옵션이라는 것도 이것도 뭐 2020년도인가 이때 만들어놔서 지금 이 옵션 같은 이건 도박성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분들 같은 경우는 매주 지금 만기를 맞고 있는데요. 그래서 목요일 날 시장이 한 2년, 2, 3년 정도 전부터 위클리 옵션이 시작되고 난다부터 약간 인위적이라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목요일 같은 경우는. 매주 목요일이 만기예요. 위클리 옵션도 있고요. ELW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ELW는 주식 계좌에서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옵션보다 보면 가격이 비쌉니다. 가격이 비싸서 이들 같은 경우는 기관들, 증권들 쪽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ELW, 뭐 콜 ELW 매도 쳐놓고 그거만큼 옵션, 콜 옵션 매수를 해놓으면 중간에 차익은 그저 남는 거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자세히 이런 거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니까 뭐 요 정도만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 개별 주식 선물도 있고 개별 주식 옵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상품 선물도 있고 뭐 통화 선물, 통화 옵션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실생활에서도 좀 적용 중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자, 요겁니다. 이거는 선물 시장을 이해하시기가 좀 쉽게 초보자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시라고 제가 인터넷에서 조금 그림 갖고 오고 해서 만든 건데요. 우리 배추 농사 짓는 분들 있죠. 자, 보시면 여기에 이분은 상인입니다. 도매업자예요. 자, 배추값이 오를 것 같은데 야, 이건 미리 사놔야 될 것 같은데 미리 좀 사놓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리고 이분은 농부입니다. 농부인데 야, 뭐 이거 배추값이 뭐 작년에 폭락해갖고 내가 죽을 쓰고 그냥 배추밭 다 갈아엎었는데 야, 이거 어떻게 미리 좀 어느 정도 안정된 그 수익을 확보하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사람 다 필요에 의해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여기서 우리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배추 거래. 뭐 제가 고향이 강원도 태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 고냉지 배추를 많이 하는데 거기 전부 다 배추 밭대기 거래합니다. 봄에 상인들이 와서 이 배추 통째로 이렇게 밭을 사요. 밭을 사는데 저기 밭대기로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도매업자는 미리 가을에 내가 장사할 수 있는 그 물량을 미리 확보하는 거고, 그다음 농민은 돈을 미리 확보를 하는 거죠. 대신 농사는 이 농민분이 성의껏 지어줘야죠. 그리고 성의껏 지어주더라고요, 보면. 안 그러면 다음번에 거래는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배추밭에 씨를 뿌린 봄에 가을 김장철에 수확할 배추 1000포기를 100만 원에 제공하는 계약을 한다라면 상인은 어떻게 됩니까? 상인은 배추를 산 사람이죠. 배추를 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선물 매수자가 되는 거예요. 선물을 매수한 사람이죠. 자, 이 배추값이 오르면 이익이 나는 거죠, 이 사람은. 자, 근데 농부는 이 선물 계약을 매도를 했죠. 팔은 거죠.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선물 매도자가 됩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인들 같은 경우는 돈을 이렇게 받았으니까 고수익이 확정은 되더라도 이게 만약에 배추값이 많이 올라가서 이 100포기, 1000포기에 100만 원이면요. 한 포기에 1000원이네요. 근데 이게 한 포기에 2000원으로 올라버리면 배추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한 포기에 1000원 하다가 3000원, 4000원 하다가 5000원, 만원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올라가 버리면
농부는 배가 아프겠죠. 농부는 손실이 나는 거고 이 상인은 이익이 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거래에서는 그렇게 한다 그래요. 매년 이렇게 거래를 하다 보니까 배추값이 되게 많이 올라서 상인분들이 돈을 벌면 그 농부한테 조금 이렇게 더 주고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정형화된 우리 지수 선물 시장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게 없죠. 이게 바로 선물 거래입니다, 여러분들. 요게 선물 거래예요. 다른 거 없고. 자, 근데 요거는 지금 배추를 예로 들어서 그런 거고요. 자, 여기서 배추가 아니라 이게 주가 지수를 갖고 얘기를 하면요. 야, 이거 근데 이 주가 지수는 농부만 뭐 매도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매도를 칠 수 있고 누구나 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야, 나는 주가가 좀 빠질 것 같은데 그러면 미리 좀 매도를 쳐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매도 주문을 넣으면 매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수 버튼을 누르면 매수가 들어가요, 매수 주문이. 자, 요거를 똑같이 지수로 하거나 아니면 뭐 개별 종목 선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좀 이따가 제가 좀 예시로 이렇게 네이버를 예시로 갖고 왔는데요. 그 부분 좀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보면 선물 시장이 아마 조금이나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뭐 선물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준비하기는 옵션까지도 다 준비를 했는데 아마 옵션까지 설명드릴 시간은 좀 안 될 것 같고요. 옵션은 또 되게 난해합니다. 좀 더 선물보다는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고, 자, 일단 뭐 선물 부분에 대해서만 충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우리 실생활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럼 이 선물 시장의 특징은 어떤 거냐 보시면요. 배추는 만기가 수확할 때가 만기죠. 가을에 수확할 때가 만기입니다. 그런데 이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번씩 만기예요. 3, 6, 9, 12월. 요 3개월에 한 번씩 만기인데 옵션은 매달 만기입니다. 자, 매달 그리고 3개월에 한 번. 두 번째 목요일. 그러니까 둘째 주 목요일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둘째 주 목요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목요일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이 금요일이나 토요일로 시작했을 경우에는 목요일이 두 번째면 셋째 주가 목요일이 두 번째인 그 목요일이 되겠죠. 목요일부터 시작하면 둘째 주가 두 번째 목요일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차이가 있으니까 요건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세금하고 거래 비용을 제외하면 이거는 완전한 제로섬 게임이에요.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선물 옵션 시장 같은 경우는 완전한 제로섬 게임입니다. 자,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장이 좋으면 돈을 벌면 웬만하면 다 같이 벌잖아요. 그리고 장이 안 좋아서 깨지면 웬만하면 다 같이 깨집니다. 하지만 선물 옵션 시장은 정확하게 제로섬으로 딱 떨어지는 게임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 선물 시장에서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누군가는 100만 원을 잃은 겁니다. 단 뭐 수익이 많이 나면 250만 원 이상 되면 이 파생시장 같은 경우는 양도세를 내야 돼요. 그거는 따로 5월 달에 따로 이렇게 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거래 비용도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완전 제로섬 게임이에요. 자, 정확하게 잃은 사람 반, 금액으로 딴 사람 반.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올해 1조를 잃었다. 그러면 누군가는 1조를 번 겁니다. 자, 근데 개인 투자자들 중에 이 선물 옵션에서 돈을 벌었다라는 분을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으니까 그 돈은 전부 다 외국인들 주머니, 기관들 주머니로 흘러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여기 근데 이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외국인들이 절대적인 그런 게임, 그게 현실이에요. 뭐 주식 거래 대금들 뭐 이렇게 보면요. 개인 투자자가 주식 거래 대금은 가장 많습니다. 기관들, 외국인들 합한 거, 이거보다 개인 투자자의 거래 대금이 많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 지금 선물 쪽이죠. 선물 보시게 되면, 자, 외국인들 거래 대금이, 요게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이 요게 어제 기준으로 제가 어제 캡처한 거예요. 외국인들이 어제 매도를 18조 5천억을 매도를 했고요. 매수를
17조 2천억을 매수했네요. 그래서 순매도가 1조 3천억을 순매도를 했어요. 자, 근데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은 5조 1천억을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5조 4천억을 매수를 했네요. 자, 그리고 기관 다 합쳐도 이 1조 9천억 매수했고, 매도했고, 2조 8천억을 매수했네요. 자, 이거 다 합쳐도 개인하고 이 기관, 특히 금융 쪽이 많은데요. 금융 투자 쪽이 많은데, 이거 다 합쳐도 3분의 1도 안 되죠. 외국인들 거래 대금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외국인들이 진짜 마음대로 갖고 노는 시장이에요. 이들이 마음을 먹으면 시장을 급락을 시킬 수도 있고요. 또 이들이 마음을 먹으면 시장을 급등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이 파생시장이 움직임에 따라서 현물시장도 많이 왔다 갔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니까요. 결국은 이 외국인들 선물시장에서 매매하고 있는 이 외국인들이 시장의 방향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키를 이 사람들이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뭐 여기 딱 봐도 지금 표시가 딱 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개인, 기관 외국인들 뭐 5조 1천억, 1조 9천억인데 외국인들 18조씩 이렇게 하니까요. 자, 이거는 이 파생시장, 선물시장에서는 개인이나 기관이나 외국인들한테 게임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수급들, 선물시장에서 이 수급만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고 그렇게 하더라도 뭐 미결작정이라는 게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도 따로 좀 챙겨보고 꼼꼼히 챙겨봐야 되겠지만요. 자, 지금 뭐 선물이나 옵션, 파생상품 거래하시면서도 이런 부분 안 챙겨보시는 분들 많죠. 주식은 열심히만 하고 부지런히만 하면 이길 수도 있는 게 주식입니다. 주식이 열심히 걸어다니면 되는 게 주식이다라면 선물은요, 열심히 뛰어다녀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고, 옵션 같은 경우는 열심히 날아다녀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길까 말까 한 게 옵션 시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청자님들께 선물 옵션을 하세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수급을 잘 보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수급 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HTS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급도 시간대별로 계속해서 이렇게 뜯어보다 보면 그게 버릇이 되면 아마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때가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전에 EJ 할 때도 그렇고 지금 요즘도 그러죠. 시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이 정확도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게 저 나름대로 또 이 파생시장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어떤 걸 정리해야 되고 뭐 어떤 게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아니까 정리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처음에 첫걸음은 이 외국인들 선물 수급을 쳐다보는 거 거기서 첫걸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선물 시장에 대해서 증거금, 뭐 손익계산, 자, 이게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왜 위험한 건지, 그 증거금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 제가 어제 장중에 캡처를 한 거예요. 자, 요게 코스피 200 선물인데요. 291.60 돼 있을 때 이때 제가 캡처를 했네요. 자, 엊그저께 종가는 1.6포인트니까 290이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한 계약을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먼저 주가가 빠질 것 같으면 먼저 매도를 하는 거예요. 매도 버튼 누르면 주문 들어갑니다. 계좌에 돈 있으면 들어가요. 얼마가 있으면 요만큼 있으면 들어가요. 자, 요게 보시면 선물은 1포인트에 25만 원이에요. 1포인트에 25만 원. 291.60에 내가 한 계약 매도를 치고 싶다. 매수 같은 경우는 뭐 다 흔하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 매도를 예를 들을게요. 매도를 치고 싶다. 뭐 증거금은 똑같습니다. 증거금 계산하는 거는. 그러면 291.60 곱하기 1포인트에 얼마? 25만 원. 25만 원을 하게 되면요. 7,290만 원이 나와요. 원래 선물 한 계약의 가격은요. 7,290만 원입니다. 요거예요. 원래 선물 한 계약의 가격은. 그런데 이걸 다 내고 거래하는 게 아니라 지금 9.15%입니다. 지금 현재는.
근데 뭐 이거는 9.15%인데 요거는 좀 바뀌어요. 자, 보시면 그 다음 장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저게 거래소에서 이렇게 해요. 뭐 지난달 같은 경우는 8몇 % 정도였는데 이번 달에 또 바뀌었더라고요. 아, 여기 나오네요. 자, 지난달에는 8.25%였었는데 9.15%로 10월 달에는 바뀌었습니다. 증권거래소에서 여러 가지를 좀 감안을 하는 거예요. 시장 변동성이 되게 커졌다. 그러면 증거금을 조금 높여야 되겠다 싶으면 증거금을 조금 높이고요. 자, 뭐 요 증거금은 이 종목마다 틀립니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9.15%, 그다음 코스닥 150 선물 같은 경우는 13.95%. 뭐 예, 쭉 있죠. 그다음에 개별 쪽 섹터들 같은 경우는 증거금이 좀 높죠. 아무래도 뭐 어떤 지수보다는 개별 섹터들이 변동성이 크니까 이 증거금이 좀 높은 거예요. 자, 그래서 금리도 있고 통화도 있고 쭉 있는데 이 선물이라는 게 위험하다라는 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9.15%다 그러면 주식으로 예를 들면요, 100만 원 갖고 주식 1000만 원어치 사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7,250만 원 이거 다 내고 거래를 하면 세상 이거보다 안전한 것도 별로 없겠죠. 근데 뭐 이런 걸 다 내고 거래하는 분은 못 봤습니다. 자, 9.15%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건지 지금 말씀드렸죠. 자, 요거는 증권거래소에서 산정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니까 7,290만 원에서 자, 곱하기 9.15%. 그러니까 9.15%를 해보면 667만 350원이 나오죠. 자, 요 667만 350원만 있으면 한 계약을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다들 또 그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 갖고 뭐 저 1,400만 원이 있다 계좌에. 그러면 한 계약만 이렇게 주문 넣고 마는 게 아니라 두 계약을 주문 넣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한 계약을 만약에 저 거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손익계산은 어떻게 되냐면 전날 어제 종가 290포인트였겠죠. 한 계약을 매수를 했다. 그렇게 되면 지금 291.60포인트니까 1.6포인트를 내가 매수를 했으면 이익이죠. 자, 1.6포인트 곱하기 25만 원 해보면 4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1.6포인트 움직였는데 나는 40만 원을 벌었다는 얘기죠. 얼마로? 667만 원으로 40만 원을 벌었다는 얘기예요. 자, 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변동성 굉장히 컸죠. 뭐 전에 10포인트 막 이렇게 움직일 때도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추석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첫날 선물이 그 전날보다 10포인트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10포인트면 얼마입니까? 25만 원이니까 250만 원이네요. 자, 그럼 660만 원 갖고 250만 원이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레버리지가 엄청나게 큰 거죠. 자, 대신에 매수한 사람은 이렇게 한 계약을 매수한 사람은 1.6포인트 올랐으니까 40만 원을 먹었는데 어제 종가로 한 계약을 매도 친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매도 친 사람 같은 경우는 어제 종가로 한 계약을 매도했다. 근데 1.6포인트를 손해본 거지 않습니까? 매도를 쳤는데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1.6포인트 곱하기 20만 원을 하면 40만 원을 손해봤다라는 얘기예요. 자, 엄청나게 큽니다. 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레버리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제가 시청자님들한테 조금 뭐 새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런 걸로 방향성을 체크를 한다라면 레버리지를 좀 덜 쓰면 뭐 가능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계좌에 돈 있는데 뭐 그거 덜 넣는다는 건 아마 좀 안 하는 것보다 더 힘들 거고, 그렇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보시면 아시면 될 거고요. 자, 보시면 그 다음에 자, 지금 시간이 조금 좀 많이 지났네요. 자, 이 파생상품이라는 거 용어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 자,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뭐 주식 선물 뭐 이런 걸로 조금 예를 들면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되게 편할 거예요. 자, 파생상품이라는 게 자, 용어가 베이시스라는 게 있어요. 베이시스는 현물하고 선물의 가격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코스피 200 지수가 290인데
이 선물 가격이 291이다. 그렇게 되면 이 베이시스는 1포인트 정도가 되는 거죠. 현물하고 선물의 가격 차이가 1포인트 정도 된다라는 거고, 자,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으면 그거는 콘텐코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입니다. 자, 요 부분은 지금 뭐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예도 지금 오늘 준비해 왔는데 시간이 안 돼서 말씀 못 드리니까 다음 주에 말씀 드릴 겁니다. 자, 콘텐코라는 거는 선물이 현물보다 높은 상태. 이거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기 좋은 환경. 그리고 백오데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높은 상태. 요거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기 좋은 환경이다. 요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미결제 약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전에 3월달 정도부터 시작해갖고 계속해갖고 이게 안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많이 드렸던 것들도 계속해서 꾸준히 요거는 미결제 약정을 보면서 시장을 계속 추적해 나가는 겁니다. 포지션을 진입을 하고 청산하지 않은 계약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뭐 제일 쉽게 설명을 하면 카드로 좀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요. 판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판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현재 미결작정이 좀 며칠 전에 한 35만 계약 정도 선물 미결작정이 그 정도 갔었는데 그거를 금액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25조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35만 계약이 있을 때는 판돈이 25조인 거예요. 근데 뭐 요게 반으로 한 17만 계약 정도 된다. 그러면 판돈이 12조 5천억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결작정이 많이 늘어나면요. 갑자기 또 확 늘어나는, 확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이때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미결작정은 챙겨보는 건데 요거 역시 마찬가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자세하게 한번 보기로 하고요. 또 뭐 스프레드라는 것도 있죠. 요거는 근월물과 원월물의 가격 차이를 얘기하는 건데 스프레드를 보면서 조금 중기적인 시장 상황, 중기적인 시장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추적할 수 있는데요. 자, 뭐 시간이 아쉽게 다 됐네요. 자, 뭐 이 페이지부터 뭐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오늘 뭐 좀 어려운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물론 파생상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겠지만요. 이 부분을 잘 배우고 잘 익혀 두신다라면 시장 판단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